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모든 국민을 부동산 우울증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38대 서울시는 어렵지만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부동산의 가격의 안정,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전략을 반드시 세우고 해내겠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취임식을 열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지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의 임재만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좀 총평부터 부탁드릴 텐데요. 두 마리 토끼를 사실은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잡을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집값 안정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물론 공급도 있지만 수요 억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제 신속한 공급과 집값 안정 두 마리 토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다 잡겠다라고 선언했는데요. 예.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주택 공급은 특히 민간에서의 주택 공급은 집값이 올라서 그래서 주택을 공급하는 원가, 즉 땅값과 건축비보다 주택 가격이 높을 때, 예. 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기대할 때만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예.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에서 주택을 공급할 리는 없다. 그렇죠. 당연히 수익성을 고려하겠죠, 당연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 뭐 공급 법칙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이 감소한다는 거지. 네. 공급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리고 이런 말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주택 공급은 집값이 오를 때 가능하니까 네. 집값이 안정된다 그러면 공급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두 마리 토끼가 정말 다른 방향으로 뛰는 토끼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려운 숙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은 이제 그 오세훈표 주택 공급 정책이라는 게 민간 주도이니까 예. 민간 주도를 전제로 한다면 공급과 집값 안정은 상충되는 거지 오히려 호응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좀 그럼 강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지금 공급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꺼내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안전진단 이 기준 문제 아니겠습니까? 완화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재건축은 이제 오래된 집을 새 집으로 바꾸자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오래된 집이 과연 정말 오래돼서 예. 사람들이 살기가 힘드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겠죠. 예. 그게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건데 예.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을 평가하는 항목은 4가지입니다. 구조가 안전한지, 주거 환경이 뭐 좋은지 나쁜지, 네.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을 하는 데 따른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제 건축 마감이나 설비 등이 얼마나 노후되어 있는지 4가지인데 네. 중요한 거는 아마 구조 안전성과 주거 환경인데요. 예.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구조 안전성이 한 45%, 50%, 주거 환경은 10%였는데 예. 박근혜 정부에서 구조 안전성 20%, 주거 환경 40%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걸 50, 15로 다시 바꿨죠. 예.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갑자기 구조 안전성 점수를 늘려서 가중치를 늘려서 재건축을 막으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가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크게 낮춰서 예. 재건축을 너무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것을 다시 되돌려놓은 거다. 예.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세훈 시장도 선거 과정에서 여의도 쪽 아파트를 잠깐 언급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 네. 이제 사실 지어진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70년대가 이때 지어졌잖아요. 거의 시범 네. 아파트 이런 게. 근데 안전진단에 보면 큰 문제가 없어서 지금 재건축 이런 게 허용이 안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로 이제 발언한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지은 지 4, 50년 됐으면 여러 가지 낙후된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풀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조 안전만이 중요한 평가 항목은 아니고 다른 항목들도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제 예. 가중치가 있는데 예. 어느 한 가중치가 너무 과도하다면 예. 그것은 당연히 뭐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은 어느 하나의 어떤 평가 항목만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봐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사회가 네. 구조가 안전해도 주거 환경이 열악하면 음. 재건축을 하자. 음. 또 주거 환경이 비교적 좀 열악하더라도 구조가 안전하면 뭐 굳이 재건축할 필요가 있겠냐, 고쳐서 쓰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중요한 두 가치가 대립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이거는 사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음.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안전진단 기준은 중앙정부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오세훈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려면 결국은 기준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하고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중앙정부가 그럼 어디까지 양보를 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뭐 전문가나 주민들이나 결국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겠죠. 네. 다만 국민들의 의견 중에 이제 해당 재건축 단지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요. 네. 재건축은 사실상 도시계획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예. 국민 전체, 그다음에 서울 시민 전체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민간 주도 공급 확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점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층수 제한을 좀 푸는 문제가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층수 제한은 일률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울시가 뭐 35층 이렇게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은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굳이 층수냐? 사실은 이제 높이 규제거든요. 그렇죠. 예, 다른 나라는 이걸 높이 제한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이제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그런데 층수는 예를 들면 아파트는 뭐 층고가 뭐 한 3m도 안 되는 거 하면 상가나 오피스는 그보다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35층을 하더라도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서 높이가 다르다고 본다면 이제 서울의 뭐 소위 말하는 스카이라인을 생각한다면 어떤 지역은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하고 어떤 지역은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높이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 이거를 좀 푸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풀 수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률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오피스가 집중돼 있는 곳은 사실상 지금도 꽤 높고요. 그다음 이제 한강변이나 그 소위 말하는 전망, 조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곳은 좀 낮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가 그나마 추구해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문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의 관점에서는 본다면 한강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강을 잘 보고 싶으니까 한강변에는 높게 짓고 싶다라고 하지만 뒤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것이 재산권의 문제만은 아니라 도시 전체의 환경 문제다 봐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러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어제 이야기했던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관련해서 지금 그 오세훈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서울시장의 권한이 뭐 없는 것만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그 공약에서 또는 이제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뭐 종상향이나 용적률 상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 도시계획적 권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용도 지역을 지정할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한정돼 있는 그러니까 법적 상한 안에서는 얼마든지 또 조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시장 권한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의회의 협조를 구해야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은 누구 혼자의 권한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쉬운 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찌어찌해서 그 민간 주도의 그러니까 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근데 아까 이제 그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간이 집값이 떨어질 정도로 마구 공급을 하겠느냐, 과도한 공급은 하지 않는다라고 예. 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집값 지금 뭐 이래서 뭐 그 압구정 이런 데는 뭐 벌써 꿈틀대면서 호가가 몇 억씩 올랐다는 보도가 참 많이 나왔는데 예.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4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금 묶지 않았습니까? 엊그제. 예, 그렇죠. 이거가 지금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일정하게 그 주요할 거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예. 실소유자가 아닌 이상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격은 거래가 있어야 눈에 보이는데 예. 재건축 활성화라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어서 예. 이 재건축 사업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제 돈을 더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 자, 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된다고 하면 당연히 땅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우리가 말하는 가치는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변에 비슷한 단지가 있어서 당장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지만 향후 몇 년만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거기에 또 이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 인근의 땅값이 인근의 그 재건축 집값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다고 해서 예. 당장의 거래는 막아도 가치 상승을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다는 것 자체가 예.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예.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개인이 다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개인과 공공이 적절하게 공유해야 즉 과도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예,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과이익 환수 같은 보완 장치를 만약에 가동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세훈 시장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규제를 완화해달라라고 이제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규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추구해왔던 것은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같은 것을 통해서 예.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왔고 특히 이제 이사 대책을 통해서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공공이 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좀 바꾸겠다고 했던 것은 예.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과도한 이익이 개인이 가져가지 않도록 하자 이런 의도로 나온 근데 보통 대책이라고 봐야죠. 이게 대단지 아파트 단지의 어떤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인근 그 전세 시장도 뭔가 요동을 친다면서요. 당연히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네. 거기 거주하시던 분들이 예. 재건축 기간 동안 예. 다른 곳에 가서 그렇죠. 잠시 거주하셔야 되는데 예. 대부분 이제 집이라는 것이 생활 근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하더라도 잠시 거주하는 지역은 대부분 멀리 가거나 뭐 다른 동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대부분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교육이나 직장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예.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변에 이제 잠시 거주하려고 하는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그게 대부분 이제 전세니까 전세 가격을 들쓸 수 있는 경향이 크죠. 결국은 그 문제의 본질은 민간 주도라고 하는 이 점에서는 결국은 이 두 마리 토끼는 잡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말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에서 이제 그 건의한 게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재산세나 종부세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 같이 그냥 세금이거든요. 물론 그게 그렇긴 이제 하죠. 지방세든 국세든. 네. 그래서 그걸 지방세로 전환한다, 뭐 또는 그냥 국세를 그만둔다 하는 것은 이제 시민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오 시장이 그걸 지방세로 전환하자 하는 얘기는 서울 시민이 낸 세금이니까 서울 시민에게 돌려주자 이런 이제 의도라고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종부세를 그 국세로 한 이유는
지역 간 격차가 크고 또 부동산 그 불평등이 심하니까 네. 일부 계층에서 거둔 그 종부세, 일부 지역에서 거둔 종부세를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곳에 네. 부동산 교부세를 주자고 하는 이제 취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다만 이제 이걸 지방세로 전환하자 하는 얘기는 종부세에 대한 어떤 조세 저항 뭐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 보자라고 하는 뜻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네. 왜 이렇게 국세로 하고 지방 균형 발전에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그 예. 의미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상 오세훈 시장도 전에 2008년에 서울시에서 걷는 재산세 50%를 서울시가 공동으로 거두고 그걸 각 구마다 균등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예. 그게 전국적으로 넓게 생각하면 종부세가 바로 그런 취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네. 다시 한번 그런 문제들 좀 충분히 좀 고려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였습니다.